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우하혜입니다.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황보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학을 못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난산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난산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선생님은 서울 우리 아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유한익 원장님입니다. 예,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유한익입니다. 저는 이제 광진구의 서울 우리 아이 정신과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난산증은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난산증은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소아정신과 진단 안에는 특정 학습 장애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읽기와 난산, 그 다음에 쓰기 세 가지 장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학장애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75%에 80%가 난산증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능, 그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신경학적인 문제, 시청각, 지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또래에 비해서 수학을 참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특정 학습 장애 중에 수학 장애가 되겠고, 그 중에 특히 수감각이라는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통상 난산증이라고 하고요. 수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심각한 수 계산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의 소위 수포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냥 수학이 어려워서 잘 못하는 것과 계산을 못하는 게 병이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지능이 정상이면 수학 능력이 좀 떨어지고 수학을 좀 못할 수는 있지만 아주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일은 보통 일어나지 않고요. 보통은 최소한 15% 밑에 수학 계산 능력을 가진 경우에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중에 수감각의 발달에 문제가 있으면 난산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굉장히 셈이 어렵습니다. 물론 수포자 중에는 난산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주의력의 문제라든지, 더 정확히 말하면 작업기억의 문제인데, 또 읽기 능력 자체의 문제, 그 다음에 수학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역시 수학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난산증으로 진단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고 이게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산증도 한 5%, 난독증과 거의 비슷한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비슷한 연구 결과를 이제 저희 그룹에서 했고요. 이 수감각의 문제는 수감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있어요. 두정엽 뇌구열의 발달 문제. 이것이 수감각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 있고 유전적 영향이 상당히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이면 우리 아이가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병이구나, 혹은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사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학교 가기 전에도 아이들이 수를 갖고 많이 놉니다. 우리 예전에는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맨날 세고 이러는 거였는데요. 이런 수를 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수세기도 이제 전략이 있는데 처음부터 다 세는 게 있고, 이어세기라든지 띄어세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세기 전략이 있는데, 이런 세기 전략의 발달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처음부터 다 세는 그런 것을 반복한다든지, 또 손가락을 사용한 계산을 너무 오래 한다든지, 숫자의 명칭과 연결이 잘 안 되고 습득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결국 계산이 부정확해지고 매우 느린 난산증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수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미리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양상 같은 게 있을까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한 석 달, 넉 달만 돼도 많은 것과 적은 것을 숫자가 적은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주는 쪽으로 눈길을 더 돌리게 되는데, 수의 어떤 양을 측정하는 능력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능력이고 또 생존에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수감각이 발달하는데요. 수감각은 뭐냐면 수와 관련된 다양한 사실에 대한 감각입니다. 수와 수량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 주관적 느낌 이런 것들 말하고요. 눈으로 딱 보고 이게 몇 개인지 직선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수의 어떤 크기나 공간적 개념, 부피 개념, 자릿수 이런 것들이 다 수감각에 속하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간단한 수세기가 어렵다든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도 서너 개 정도까지는 딱 보면은 그냥 3개, 4개 딱 나와야 되는데, 그걸 딱 보고서 하나, 둘, 3개, 그래서 3개 있어요. 보통 이러면 직선이 떨어지는구나, 수감각이 떨어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의미의 어려움, 하나, 둘, 셋 하면은 이 마지막 셋이라는 게 결국 전체 양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좀 형성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어린 시절에도 수감각이 이제 발달을 했는지를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그럼 병원에 오게 되면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요?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자세한 병력 청취, 진단 소견, 진찰 소견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수학의 어려움이 또 다른 환경적 원인이라든지 신경학적 원인, 지능의 문제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먼저 배제해야 되고, 수학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공존질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능의 문제는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웩슬러 검사 등을 꼭 해갖고 이 친구가 지능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수학의 어떤 계산의 정확도나 유창성, 빠르기가 또래의 15% 밑에 속한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기 위한 표준화된 수학 성취도 평가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원인이 수 감각의 문제라는 걸 밝히기 위한 수 감각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계산이 안 된다는 것 하나로 오시는 분보다는 다른 동반 증상들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점이 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난산증 하나만으로 오는 경우보다 주의력의 문제라든지 난독증 같은 또 다른 특정 학습장애랑 같이 오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친구들은 수업 과정에서 구구다음과 같이 언어적 기억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수학 불안이 난산증의 원인은 아니지만 난산증이 있는 아이들 중에는 또 수학 불안이 많이 같이 발생해서 특히 시험 보거나 테스트 받을 때 보통 때보다 실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같이 있어서 이런 질환들을 꼭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 한 번쯤 다들 거쳐왔던 굿땡, 은노땡 같은 연산 학습지 같은 거를 좀 하면은 나아질 수 있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특정 알고리즘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치료는 실제로는 수 감각을 증진시키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난산증은 수 감각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 감각을 증진시키는 교수법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수 감각은 수세기, 직산, 수 관계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걸 증진시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구체물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해야 되고요. 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집에서 숙달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꼭 교육을 받고 거의 반전문가처럼 난산증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아이를 효과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산 학습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고리즘을 외워서 빨리 많이 푸는 수학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놔라. 이것은 그냥 외워서 푸는 거지 수 감각을 증진시키거나 이해를 통해서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산 전략을 증진시키는 데도 방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요즘은 그냥 1년, 2년 미리 하는 건 많은데요. 난산증 아이들한테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반드시 아이가 할 수 있는 수학을 해서 흥미를 잃지 않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요. 알고리즘을 많이 외워서 푸는 게 안 되는 이유는 연산을 하는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연산하는 전략은 덧셈 전략만 해도 한 10개쯤 있고요. 이 다양한 연산 전략을 다 사용하고 익혀야지만 결국은 문제가 나왔을 때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연산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알고리즘만 외우면 이 아이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또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상당히 좀 늦게 고학년 이후에 찾게 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늦게 시작하면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늦게 시작해도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학습장애 아이들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치료받으면 우리 아이도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시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아이들도 전혀 없진 않겠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초학습 기술을 연습하는 거는 꼭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수학학습 치료도 역시 높은 수학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학은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논리력과 같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다른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비록 수학 점수는 좋지 않더라도 꾸준히 수학 교육을 함으로써 이런 삶에 필요한 다른 어떤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수학 공부는 꼭 필요하고요. 결코 늦지 않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난산증 아동을 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예, 수학이 부쩍 늦는 아이,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 아이, 그런 아이들 보면은 얘가 왜 그러지? 누구 닮아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걔는 그럴 만한 이유가 꼭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소아정신과 방문해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필요한 검사를 해서 수학을 못하는 그 이유를 꼭 찾아서 그 원인에 맞춘 그런 개입이 있으면 실제로 많은 향상이 있고요. 수학 공부는 다른 인지 능력, 자신감 이런 것들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서울 우리아이 정신건강의학과 유한익 원장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